교과서 걸 마지막을 좀 해보고, 하나 마나한 말들이 많긴 하지만 곳곳에 등장을 하는 말들이니까 거기 289페이지라고 써있는 데 있을 거야. 거기 밑에 1번에 화법과 정문의 사회적 책임 있지. 화법과 정문의 사회적 책임. 자, 화법과 정문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사회적 책임이라고만 나오긴 하는데 그 개인적 책임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어. 일단은 상대를 배려하자는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그래서 이제 배려하자는 표현. 이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가 일단은 중요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래서 이 원래는 사실을 써야 되거든. 여기 그 개인적인 책임에서는 여기 자, 이거 개인적 책임에서는 이거 사실을 말해야 돼. 사실. 그래서 이 과장이나 허위가 있으면 안 된다. 과장, 왜곡, 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랬냐면은 공유해서 그래, 공유.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남한테 들은 얘기를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인 이유가 공유 때문에 그래요, 공유. 그 다음에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여 표현하는 경우, 이제 전달하는 경우, 이제 성급하게 표현하는 경우인데, 자, 결국은 다, 여기 첫 번째 거에 배려하자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를 주는 경우,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거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공유가 문제인 거. 자,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책임은 뭐냐면은, 자, 사회적 책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작권이야, 저작권.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 그래서 표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절하고 인용을 구분해야 되고, 모방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 자, 뒤에 290페이지는, 자, 거기 이제 그림에 그런 게 나와. 철수가 자리 없네요. 그래서 철수는 체육 시간에 발목을 다쳐 양호실에 가 있느라 자리를 비웠다. 이게 사실이거든. 근데 2번 보면 철수 오늘 급식당번인데 왜 안 왔지? 자리에도 없더라. 급식당번하기 싫어서 안 왔나 봐. 이게 뭐야? 이거는 허위 정보지, 허위 정보. 추측인데. 자, 근데 철수가 오늘 당번하기 싫어서 안 왔지 이건 뭐야? 공유한 거지. 그래서 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 혹은 허위 정보 혹은 추측된 정보인데,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한 거야, 승지가. 자, 그래서 너 어제 급식당번하기 싫어서 안 왔다면 애들이 불평하더라. 누가 그래 발목을 다쳐서 못 갔는데. 그래서 사실이 밝혀진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에 있는 민재, 승지, 자, 이런 애들이 이 사실을 확인되지 않은 자,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책임에서 어긋났다. 이렇게 돼. 자, 2번은 화법과 장문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의사소통 시에 신중한 태도로 정확한 내용의 표현을 활용한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의 표현이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측된 거는 가급적이면은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내가 추측하건대 이런 얘기를 포함을 시키든가 라고 해야 돼.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래서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상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삼간다. 그렇지? 이거 보면은 그냥 다 틀린 말들이야.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 다. 자, 밑에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자, 저작권의 정의가 나오는데,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창작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 글 등에서 정보를 얻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거나 이용할 때 그 사람의 지적 재산인 저작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 그래서 요약하거나 제시하거나 이용할 때니까 다른 사람 거를 내가 활용을 할 때는 저작권을 보호해 줘야 돼. 그럼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자, 2번은 저작권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자신이 이용할 자료를 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자료를 받는 사람에게 자료의 제목과 이용 방식 등을 자세히 알려 이용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허락을 받아야 돼. 써도 될까? 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글이지만 그 가수들이 다른 사람의 노래 부를 때 자기 앨범에 넣을 때 허락을 받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하지 말라 그러고 누군가는 해도 된다 그런데,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 뭐 원곡에서 어느 정도까지 변형은 된다 그러고 누구는 또 원곡 변형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한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허락을 일단 받고, 자료를 만든 사람이 허락하였다 해도 그 자료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에 이용되는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야 된다. 허락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작권법에서 허용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허용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해.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작권법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출처야. 이 출처 안 밝히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버려. 자, 인용과 표절의 구분도 이제 출처를 밝히냐 밝히지 않느냐의 문제거든. 인용 후 공표된 저작물에 한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인용을 할 때는 동의도 구해야 되지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서 논문 쓰면 아는데 죽은 사람 거 있어. 죽은 사람들 거 어떻게 그 허락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인용을 할 때는 상대시 출처를 밝히는 거야. 그렇다고 살아있는 연구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뭐 다른 학교 교수님한테 저 이것 좀 써도 될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돼.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있고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인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석을 달고 이 출처를 달지. 출처. 표절은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 일부 또는 전체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 자, 베끼는 행위고, 표절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 같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랬지? 그럼 베끼는 행위를 어떻게 하냐? 일단 출처를 안 밝혀. 두 번째는 인용 표시를 안 해. 따옴표를 치든가. 인용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 따옴표 치기랑,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지? 그리고 제목 쓰고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 그래서 따옴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단을 바꿔가지고 다르게 구분을 해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는 경우야. 자, 이런 게 이제 인용의 방법이나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이제 마치 자기 글처럼 쭉 써내려가는 거지. 자, 이제 그런 게 표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용과 표절을 나누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출처 밝히기야. 출처를 밝히면 인용이고 아니면 표절이야. 그래서 논문을 뭐 표절했다라는 사람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야. 주석을 자기가 인용을 한 부분에 주석을 제대로 달지 못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이 주석에다가 보통은 주석에다가 출처 표기를 하고, 제일 뒤에 또 참고 문헌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 거기다가도 하고, 두 가지로 하거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인용과 표절을 구분한다라는 거. 자, 291쪽은 자,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인용보호를 사용하거나 글을 바꿔 글을 제시하여 인용문임을 밝힌다. 그래서 이제 인용보호 따옴표지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바꾸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제 문단을 좀 띄어. 그리고 글씨체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글씨를 작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자, 인용보호에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있다. 큰 따옴표는 다른 사람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고, 작은 따옴표는 가져온 글을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쓴다. 뭐 어디에서 뭐뭐 했다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뭐 이쪽 부분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럴 때 이제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야. 자, 올바른 인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자, 인용한 부분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되고, 당연하겠지. 내 글이 더 길어야지. 그 다음에 인용하는 부분이 글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중요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용의 핵심은 출처야. 아무리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뭐 별거 없는 거고, 자, 그냥 붙여놓은 거고. 자, 뒤에 보면은, 자, 302페이지에 자, 진심을 담은 의사소통이 있는데, 자, 화법과 작문의 가치는, 화법과 작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치는 의사소통 얘기가 중요한 말. 그 다음에 말과 글의 가치가 있는데, 정서를 함양하는 역할도 하고, 근데 문제 해결 능력과 의미 구성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 능력과 의미 구성, 특히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건의하기도 여기에 해당하고, 뭐 토론도 여기, 토의도 여기에 해당해. 그 다음에 사고력을 쌓았는데 도움도 주고, 원활하고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 이거는 뭐 그 친교를 위한 글쓰기 이런 데서, 네, 문화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뭐 그렇대. 이런 거 보면 돼. 그래서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고, 뭐 정서도 함양하고 문제 해결과 의미 구성도 하고 사고력을 쌓고 원활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도 하고 이러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데는 보통 어디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과 의미 구성 능력에서 문제가 집중돼서 나와.
화법에서는. 다른 데는 뭐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거는 정서를 함양하는 거는 문학에서 문제 내면 되고 사고력 쌓는 거는 독서에서 문제 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말과 글을 통한 문제 해결, 자, 그런 게 많이 나와. 자, 303은 진심을 담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있는데 화법과 장문은 의사소통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상호작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진정한 의사소통의 시작은 상대방과의 교감. 자, 교감이라고 그러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라포라고 하고 뭐 래퍼라고도 하고 이러지. 공감이지, 공감, 교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대와 교감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진심.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진심을 갖고 교감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거지. 자,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보를 숨겨도 안 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 의사소통 과정에서 감춰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를 믿기 어려워진다고. 자, 서로의 진심을 의심한다면 관계는 유지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어렵게 된다. 얘가 말하는 게 진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안 돼. 자꾸 숨기게 되지.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사람한테도 얘가 정말 진심으로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 그래도 무조건 믿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심을 이게 좀 드러내줘야 돼. 자, 이제 진심을 담아 의사소통하는 태도인데,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요 구절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적절한 정도로 상대방과 눈을 맞춰. 그런 거 있지. 눈 맞추기, 고개 끄덕이기, 이런 거 있지. 자, 그런 행동을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가지고, 사람하고 이제 공감하고 뭐 교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눈 맞추기랑, 자, 고개 끄덕이기. 자, 그 다음에, 진심을 담은 말투와 목소리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쉬운 표현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지. 맞장구 쳐주기 이런 거 있지. 맞장구 쳐주기. 그래, 네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누가 친구 때문에 속상했으면 내가 걔 평소 내가 걔 너한테 할 때마다 조마조마했어.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래? 뭐 이런 거. 자, 밑에 있는 것처럼 밑에 글이 있거든? 아, 진짜? 힘들겠다, 이런 거. 저런 무슨 일 때문이니? 이런 거. 자, 이런 게, 요 정도는 이제 좀 소극적인 공감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재진술이에요, 재진술. 자, 이거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기. 그러니까 네가 그 당시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재진술이거든? 자, 그래서 요렇게는 좀 소극적인 공감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적극적인 공감, 적극적인 이제 듣기 태도, 적극적 공감이라고 해. 왜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내가 다 들어야 되고, 그거를 내 안에서 또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말하는 상대가 생각하기에는, 아, 얘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소극적인 공감의 방법과 적극적인 공감의 방법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갖춰야 돼. 말투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래서 너는 되게 속상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데, 그냥 그래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심을 담은 말투. 자, 이런 거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뒤에도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말이고, 자, 312페이지 보면, 자, 화법과 장문의 관습과 바람직한 언어 문화가 있는데, 자, 1번은 언어 공동체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습이 있어. 대표적인 관습이 뭐냐면은 아침에 학교 갈 때 친구들한테 안녕 그러지. 왜 미국 애들은? 굿모닝 그러지. 좀 뜻이 다른 거 아니야? 영어는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는 잘 있었니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표적인 담화 관습이야. 인사할 때마다 좀 달라. 옛날 사람들은 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가난해가지고 자다가 어떻게 좀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었나 봐.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있었냐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밥 먹었니를 먼저 물어봐.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친구들끼리 밥 먹었어 이런 얘기는 뜬금없는 시기에 한 3시쯤 만나가지고 밥 먹었니? 이런 건 안 물어보잖아. 점심시간에 만나야 물어보잖아.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관습인 거야, 관습. 그러니까 어른들은 옛날에 잘 못 먹고 이랬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밥은 먹었니? 이런 걸 인사처럼, 습관처럼 인사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냥 언제 만나도 안녕?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만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고, 이런 거거든.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관습이 있는 거야.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이 있는데, 언어 공동체들이 지닌 언어 사용의 형식, 내용, 소통 방식 등의 고유한 규범과 같이, 그래서 뭐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고, 뭐 이게 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에 뭐 판결문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건의문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관습이라고 보면 돼. 자, 313을 보면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의 영향이 있는데 화자와 필자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청자와 독자가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그거를 잘 몰라. 담화 관습을.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침에는 굿모닝이라고 우리는 인사를 했으니까 좋은 아침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어색해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나라는 원래 인사를 그렇게 해 라고 이해를 하면은 저 나라는 저렇게 하니까 그걸 해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안녕? 잘 있었니잖아. 왜 볼 때마다 잘 있었니를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미국 영어권 사람들은 거꾸로. 자, 그럴 때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아침 인사할 때 안녕이란 말을 하고 그건 아침에 그냥 단순한 인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의미 파악이 괜찮겠지. 의미 파악이 좀 쉽겠지. 자, 그다음에 사회적 요인에 따라 언어 공동체가 변화를 겪으면 새로운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기 아까 얘기한 거야. 옛날 사람들은 밥 먹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밥 먹은 일을 그렇게 물어봐. 할머니들만 해도 그렇게 밥 먹은 일을 물어봐.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요즘 밥 못 먹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 안 먹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먹고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밥 먹었니란 말을 인사로 쓰지는 않아. 인사할 때 아무 때나 쓰지는 않아. 그 적절한 시기에만 쓰지. 이제 그런 게 이제 관습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의 내용 형식은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은 말이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 언어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말이나 글은 청자나 독자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는 범위를 벗어난 말 줄 쳐야 되고 공감을 얻기 어렵다거든. 어차피 교과서 용어이기 때문에 교과서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장문이나 그 화법 같은 데서 자, 이런 게 선택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교과서 용어들이. 자, 그다음에 밑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언어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고려하여 이게 관습을 고려하라는 얘기지.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자,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의 형식을 지키며 의사소통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 도움을 해준다. 여기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거.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 화법과 장문을 배우는 이유 다 똑같아. 원활한 의사소통, 원활한 인간관계. 자,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담화 관습과 장문 관습의 표현 방식은 내용이나 형식을 갖추더라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표현 방식에서도 언어 공동체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 얘는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시하는 가치를 공유하므로 공손함이 중요해. 공손함. 의사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를 달라 그래도 와서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랑 그거 줘요. 이렇게 하는 애랑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지.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줘요. 그러잖아? 그러면은 일단 한번 튕기고 싶어. 이따가 찾아가지고 이따가 줄게. 이래. 혹시 나한테 뭐 달라 그랬는데 찾아가지고 이따가 줄게 그러면은 내가 공손성에서 벗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심으로. 보통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안 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원래는 그냥 대놓고 싫어 그랬거든? 근데 애들이 하도 상처받아가지고 나도 공손하게 돌려 말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요청을 할 때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와 문자 메시지로 나 그거 빌려줘. 이거랑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내가 빌려야 돼. 그러면 문자로 너 카메라 나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랑
직접 찾아가서 나 좀 만날까? 물론 무섭겠지만 왜 만나자 그러는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래 필요한데 네 카메라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면은 일단 오면 빌려주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는 좀 많이 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구가 있잖아? 그러면 찾아가. 이건 나중에도 똑같아. 찾아가. 그리고 사람들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줘.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거면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했으면은 내가 그때 바로 해줬지. 이런 얘기를 해. 그냥 문자로 보내줬으니까 급하지 않은 줄 알았지.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좀 우리 공동체 언어 관습이야. 그래서 글보다는 만나서 말로 한다라는 거. 자, 바람직한 언어 문화는 이제 두 가지가, 이건 중요해. 진실성, 공손성은. 자, 진실성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특성.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에 대해서. 자, 공손성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개인이 조화롭게 상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 그래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문화 발전을 기여한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진실성은 내용적인 측면인 거고 공손성은 표현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게 조금 이제 굳이 차이를 놔두면 그런 거고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는 우리 다 훑어봤고 이제 우리 책을 볼게요. 125쪽을 보면 자, 1번이 그 가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보기를 찾을 때 기역 미음에 대한 반응인데 그럼 기역 미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지 그 다에 다 있지? 다 보고 푸는 문제야. 이거 확인하고 풀어야 돼. 다. 그 다음에 보기는 나를 반영해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다. 보기 A에 따라 나와 다를 관련지어 이해한 거 이렇게 되거든. 요거는 이제 나다를 다 읽어야지. 다를 중심으로. 자, 124는 요건 지문이 3개 나왔는데, 자, 가를 볼게. 자,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며, 하나는 자유 게시판, 하나는 대화, 그다음 하나는 건인문, 이렇게 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어 있지? 자, 저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요. 아침마다 교문 앞도로 학생들을 내려주는 자가용이 많다 보니, 버스에서 내릴 때 되게 위험해요. 오늘은 친구하고 수다 떨며 등교하다가 다가오는 자가용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부딪힐 뻔해서 무지 놀랐어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 상황이 뭐야? 그 교문 앞도로에 학생들을 내려주는 자가용이 많다 이거지? 자,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야. 자, 그래서 자, 교문 앞에 자가용들. 자,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뭐가 되냐? 문제 상황인데. 자, 나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걸 봤어? 아, 등굣길 문제? 나도 봤어. 조회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자,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의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제시하는 건 어때? 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거는 이 비언어적 표현이라 그러지. 좋은 생각이야. 자,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을 이게 이용 자제야.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고? 자,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일단은 자가용을 자제하자 그랬더니 그거에 어떤 좀 문제점을 지적했거든? 멀거나 다치는 않을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런 애 별로 없어. 근데 가까운 애들은 많이 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올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학생 1에 대해서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학생 2도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학생 3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학생 2에 대한 반박은 학생 1이 일단은 반박을 다시 했어. 재반박을 했어. 자, 학생 1.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교길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이것도 이제 학생이 3의 의견을 반박한 거야. 개인의 선택 문제 아니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선택이 누군가한테 불편을 주면 그건 문제야. 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자, 그럼 그랬을 때 이런 경우를 이해해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자, 그러면서 점점 학생 1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학생 2가 또 반박을 했어. 야, 그랬다고 사정 있는 애들도 자가용 등교 하지 말라는 거 좀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학생 3이 이번에 학생 1편 들었지. 그럴 땐 특별한 경우를 만들자. 라고. 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그래, 그럼 이제 등굣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한할 게 뭐 있을지 생각해보자. 아, 등굣길의 주변을 살피며 거래한다는 거 어때?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보자 그랬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좀 줄쳐야 돼. 뭐 일단 나에서는 중요한 말이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가용 이용 자제야.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 특별한 사정인 경우는 제외하는 거. 자,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고. 자, 거기 특별한 사정 있는 데까지, 자, 그런 중에 이해해주자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하나 더 할 거는 그 밑에, 이용하지 않으면 남한테도 좋고 자기한테도 좋다라는 거. 자, 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남과 자신에게 좋다. 자, 요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위험한 경험을 떠올리게. 자, 위험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자, 그것도 한 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사고의 자료를 찾아볼 거래. 요거는 이제 사고 자료 찾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할 거는,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걸어 다니는 애들이 문제지. 애들 앞도 안 보고 막 걸어가지. 막 걸어 다녀, 막. 그래서, 자, 거기서는, 자, 마지막에 주변을 살피며 걷는다라는 거. 자, 요까지 읽어보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 3번을 먼저 범위 줄이기를 먼저 해봐야 돼. 자, A는 자, 주의관계지. 나에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를 화제로 삼았던 거 반영. 그러면 뭐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얘기 나왔지. 그래서 납두고. 2번 나에서 문제 상황 제시인데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 등굣길이 위험해 줄치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은 해결 방안 제시인데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으면 언급한 것을 반영. 뭐 이런 거 있고. 불가피한 것도 이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자 그랬지. 그 다음에 4번은 나에서 자가용 등교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이 등교 자제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의견. 뭐 이것도 내용 나오지. 그다음 5번은 나에서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을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일단 나에선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를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는 다 읽고 푸는 문제들이지, 다. 자, 다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 요게 이제 특정 독자. 특정 독자.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보통 인사를 편집글하고 비슷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쓴 사람을 밝히는 거야.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라고 하면서 어떤 그 경험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거야. 오늘 아침에 안전했을까에 대한 거. 주의환기라 그러지, 이런 거를. 자,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야? 위험한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거지. 아까 했던 거. 자, 위험한 경험을 떠올리게. 자,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 등교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했고, 자, 디귿은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 대비하여 등교 시간의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문단까지 보면 기역, 니은, 디귿까지 한번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 자,
한번 2번을 볼게요. 자, 그럼 글을 쓸 때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는, 여기 이성적 설득 전략에 동그라미 쳐야 돼. 요거 그때 교과서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줄치고, 예상 반론 줄치고. 보통 예상 반론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예상 반론은 반박한 게 나와. 같이 나와. 자,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 언급하기. 여기 감성적 설득 전략에다가도 네모치고, 요거는 뭐냐? 경험 언급.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부정과 서리법이 있거든? 자, 그거는 그 표현 방식이지 설득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설득 전략에는 두 가지. 이성적 설득 전략, 전문가의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 요거는 경험 언급하는 거. 그 다음에 표현의 방법은 이중부정이나 서리법, 이런 거에서 뭘 하는 거냐면 강조하는 거야, 둘 다. 자,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기억에서 현황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여기 경험 언급. 자,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문가 의견 같은 거 안 나오지. 그래서 틀렸어. 전문가 의견이 틀린 말이야. 자, 2번. 니은에서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것은, 여기 필자의 경험 줄치고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 줄쳐야 되거든? 그러면은 니은이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교기는 편하게 해준 다른 학생들 등교기는 혼잡하고 위험하게 한데, 이게 필자의 경험을 제시한 게 아니지. 그냥 내 생각이지. 내 생각. 자, 디귿은 경찰서의 자료를 가지고, 자, 그 등교 시간에 67%가 사고 위험이 높다 그랬지? 구체적 수치. 자, 구체적 수치 줄치고, 현황을 보여준 여기 객관적 자료 줄치고, 이성적 설득 전략. 이제 위에 나오지? 3번이다. 자, 나머지는 뭐, 뒤에는 뭐 4, 5번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답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끝내. 이런 거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특별한 사정을 이해해 주자라는 거지, 리을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또한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거 주변 살피며 걷기도 있지. 자,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얘기는 둘 다 노력해야 돼. 그 차를 타고 오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야 되는 것도 있고. 자,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하는 현실로 만듭시다. 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건의 내용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효과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나오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아침 풍경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기대 효과가 돼.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아까 풀다 말았으니까 3번을 볼게. 자, 아까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기 화두를 삼았던 걸 반영해서 다에서는 이와 관련한 독자의 여기 일상을 떠올려 보게 하는 거거든. 어떤 거야?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교길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거지? 맞고. 자, 2번은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교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학교 주변 환경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 이 문단에 기억 있는 부분. 마지막. 특히 우리 학교부터는 유난히 좁다 보니 이거 나오지? 그래서 이것도 맞아. 그 다음에 3번. 자, 다에서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게 해결 방안이래. 거기 리을에 뭐라고 나와?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엄청 친절한 문제야. 저기 아예 줄까지 쳐줬잖아. 그래서 요게 다. 자,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돼요. 자, 이제 1번. 가다를 비교 이해한 내용.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편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그래서 이제 그 다에서 격식을 갖춘 편이잖아. 요게 관습과 규범이야.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격식을 갖춘 편이다. 혹은 뭐 관습과 규범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여기 맞는 말이야.
이 건의문 쓰는 방법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제일 앞에 거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서 일단 독자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소개하고 문제 상황 얘기하고 그다음에 건의 내용 얘기하고 기대 효과 얘기하고 끝인사하고 이런 게 있거든. 자, 그런 거. 그다음에 2번 나의 홈페이지와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다에서는 줄임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 그래서 나에서는 홈피라는 말을 줄임말을 쓰고 근데 다에서는 홈페이지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말을 쓰는 거야. 3번 가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거기 좋잖아. 시간과 공간 모두 공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를 해야지. 자, 일단 기본은 그거야. 자, 이거 시공간을 공유하는 거는 이거는 그 화법이야, 화법. 그러니까 보통 담화라고 하거든. 담화라고 이제 대화지, 대화. 자, 화법 중에 대화인 거고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글은 다 가거든. 예를 들어 가하고 다 같은 경우는 장문이잖아. 이건 시공간을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아. 자,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장문이야. 이제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문자 보내잖아. 카톡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을 공유하는 되거든. 내겐 또 장소 공유가 안 되지. 물론 장소 공유 하려면 할 수 있지. 앞으로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 이거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건 예외적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화법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장문은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가나는 다와 달리 그러니까 가나가 시공간을 공유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시공간을 공유하는 누구만이야? 나만이야. 그래서 자,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놔. 별거 아닌 말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려워 보여. 되게 상식적인 말이거든. 생각해보면 대화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전화로 하는 건 공간 공유 안 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마주보고 카톡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좀 특별한 상황인 거니까 자,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예외적인 거 고려하면 안 돼. 일반적인 게 나와. 만약에 뭐 문자 보내기라든가 카톡하기라든가 아니면은 전화하기라든가 이런 게 정말 그 교과서 화법에서 중요하다면 교과서에 나왔겠지. 근데 그런 건 안 나오잖아. 그런 예외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그거는 시험에 안 내겠다는 얘기야. 그런 애들은.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 다음 거는 내가 좋아하는 문제. 자, 128쪽. 나는 나에 있는 죄가 나는 벌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뭔지 알아 혹시? 예? 이게 벌이 아니래. 반딧불이래, 반딧불이. 근데 지금도 봐도 아까도 보고 다시 이렇게 보다가 이게 벌인가 또 그랬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자, 우리 뒤에 문제는 A에 대한 이해, A 읽고 풀면 되고, 자,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 그랬지? B 바탕으로 C 작성. 이거는 그냥 B 보고 그냥 C로 바로 가도 돼. 순서대로 안 읽어도. 순서대로 안 읽고 풀어볼게 한번. 그 다음에 가나를 바탕으로 A에 들어갈 내용. 자, 있고. A, 이거 생각보다 마지막 문제를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자, 여기 2019학년도 6월 모평이니까. 자, 128쪽. 자, 가는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학생들의 토의이고. 자, 이 말하기지. 화법.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요거는 이제 초고지, 초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초고가 나오면은 빈칸을 채워 넣든가 아니면 고쳐 쓰든가 이런 건 무조건 한번 나와. 이제 여기는 이제 빈칸 채우기가 나오는 거지. 자,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 소개하는 글쓰기. 여기 우리 도시 소개. 그래서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 그래서 우리 도시 소개해야 되고 특색 있는 장소, 행사 이런 거를 집어넣어 보래. 근데 그럼 앞으로 이제 전개될 말들은 장소나 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거 다 체크해야 돼. 선택된 애들은. 자, 학생 1. 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논의해보자.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만나거리에 쓰고 싶은데 어때? 선택된 거를 골라야 된다 그랬지? 일단 학생 1은 만나거리래.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땡땡거리, 땡땡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이 얘기는 뭐야? 만나거리는 채택이 안 된 거지.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만나거리 대신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 그럼 이제 학생상에 반딧불이 축제를 해보자 그래서 반딧불이 축제를 애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잖아.
그래 좋겠다.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 자, 그럼 일단은 이 반딧불이 축제. 자, 여기다가 일단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알겠어. 그리고 사랑미술관도 소개하자. 이번에 사랑미술관. 거기서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이 있어 보이던데 사랑미술관 중에 유화 그리기 수업이야. 그래서 그 수업은 어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이거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일단은 유화 그리기는 아니야. 그랬더니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방금 이야기한 점이 뭐야? 학생을 위한 대상으로 하는 거. 사랑미술관에 조사해 볼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사랑미술관 중에 자, 그래서 학생 대상 수업이야. 학생 대상 뭐 행사 정도 되겠지. 행사나 수업이나. 자, 요거 찾아야 되고. 자, 알겠어. 그러면 방금 이야기도 고려해서 사랑미술관에 대해서 조사해 올게 그랬지? 자, 그걸 가지고 130번에 1번을 풀어볼 건데. 학생이가 땡땡길을 언급한 것은 만나거리가 사랑심의 특색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나거리 어때? 그랬더니 그거는 다른 데도 많잖아. 이게 뭐 특색이 아니다는 얘기지? 1번 맞고. 학생 3이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고자 한 것은 학생 2의 발언. 학생 2의 발언이 뭐야? 다른 지역에도 많으니까 우리 지역만 하는 거. 맞아. 학생이가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한 것은 모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 장소지? 특색 있는 장소. 맞고. 그 다음에 학생일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독자가 학생, 독자를 고려해야 돼. 그래서 그건 어른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학생 있는 거 조사해볼게. 그러지? 맞고. 5번.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하는 것은 학생일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해 평가한 것.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했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학생일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이거든? 여기는 학생일이 대안을 얘기했어? 그냥 지적한 거지?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야. 그래서 잘못 읽으면 답 없었어. 왠지 적절한 거 평가하죠. 아, 이거 맞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그 평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 걸 찾아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뭘 놓친 거야? 대안을 놓친 거야, 대안. 대안이 아니야, 대안. 여기 만약 이렇게 말하면 맞아. 대안의 적절성이 아니라 학생일 발언의 적절성.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야. 근데 이제 대안 때문에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B 읽고 C 읽어볼게. 자,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얼마니 재단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재도 소개하자.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자, 세 번째는 자, 산할머니 재단. 그리고 자, 문화재. 자,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이라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 라고 했더니 걔도 또 뭐라 그러냐?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볼게. 그랬지? 자, 네 번째 거야. 산할머니 전설과 자, 그 다음에 사랑시 유래. 자,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볼게.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 좋다던데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재단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 그치? 자, 그랬더니 그리고 재단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 내면 좋겠지? 그랬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좋아 그랬어. 그러면 바람맞이 언덕. 근데 이거 바람맞이 언덕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이 바람맞이 언덕에서 조심할 거는 잘 읽어야 돼.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자, 거기 특색이 아니야. 자, 도시 특색은 아니야. 근데 추가해. 좀 예외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찾아가는 길. 찾아가는 길인데 이 찾아가는 길은 저기 있는 재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 요걸 할 거래. 자, 여기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면은 산할머니 재단과 문화재. 자, 요 부분이지. 자, 요 부분이 내용에 반영돼 있으면 돼, C에.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문단의 C를 읽어보면, 자, 사랑시의 이야기는 사랑시 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할머니 재당에서 시작한다.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지, 산할머니 재당. 첫 번째 문단에.
이 제당은 사랑시의 전통적 특색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랑시의 명칭이 유래도 관련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시의 명칭하고 유래가 된대. 자, 이거 나오고 여기 늘문단에. 자, 전설에 따르면 전설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산할머니 전설이겠지? 전설 얘기.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아들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네 아들은 평생 효를 다해 어머니를 모셨고 훗날 그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 마음을 지켜주는 산할머니 신이 되었다고 한다. 자, 이게 이제 그 산할머니 전설이야. 자, 그래서 예부터 우리 도시는 효를 으뜸으로 여기며, 자, 효를 으뜸으로 여긴데 이건 아까 없었단 말이지. 산할머니 신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자, 문화제에 대한 얘기 나왔지. 이제 문화제. 이 문단인가? 그냥 1문단이구나. 자, 이걸 얘기했고. 자, 제당 뒤편으로는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도 올라오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그럼 제당 뒤에서 언덕까지 올라가는 과정 길 나왔지? 언덕 중앙에는 사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맞이 언덕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전체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쓴 거야. 뭐 산할머니 제당이 있다. 그 다음에 산할머니 명칭과도 유래된 곳이다. 그래서 전설을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마을은 있는 전설 때문에 효를 으뜸으로 여기고, 그래서 문화제도 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람맞이 언덕으로 가는 길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지. 자, 요거 2번 문제를 풀어볼게. 1번은 산할머니 재단과 문화제를 소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재단과 문화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안내. 여기 다양한 행사 안내 줄쳐야 되거든. 없지. 그치? 없어. 버려. 2번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산할머니의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거든.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 그 은행나무는 어디 나와? 바람맞이 언덕에 나오는 거지. 산할머니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 도시 특색도 아니라 그랬지. 사진 찍기 좋은 거. 틀렸어. 3번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사랑시의 명칭이 여기 명칭 변화 줄쳐야 되거든. 자, 그럼 과정도 설명한다. 명칭 변화 아니지? 우리가 왜 사랑시인가? 라는 거지. 유래와 관련 있는 전설만 얘기했지. 4번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주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라고 해서 자, 문화제가 거기 바람맞이 언덕 소개하고 그 다음에 문화제 열리는 이유거든. 이 문화제는 산할머니 제당에서 문화제가 열리는 거지. 바람맞이 언덕은 사진 찍기 좋은 곳이지. 둘이 짝이 안 맞아. 각각의 말은 맞거든. 근데 둘이 짝이 안 맞아서 틀렸어. 5번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자를 거쳐가는 경로인데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제당 뒤난 길을 따라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분 읽으면 답 나오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인데 나머지 이제 읽어야 돼. 이 문제 풀려면. 조건이 안 나왔거든. 물론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일단 읽어보고 풀어볼게. 자, 그리고 혹시 더 논의할 사항 있어?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이제 인상적인 글을 어떻게 인상적인 글? 이거거든. 그럼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를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자, 이제 내용 조직에 대한 건데 자, 첫 번째는 이동 경로에 대해서. 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자, 두 번째는 반딧불이에 요 그림과 근데 문구를 넣고. 자, 여기 문제지 이제. 자, 사랑시의 전통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자, 네 번째는 자, 특색을 모두 드러내는데. 그 다음에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자, 방문 시 좋은 점도 넣지. 자, 그럼 문구는 어떻게, 자, 그래서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라고 했지? 여기서 문구는 어디야? 요것이 반딧불이한테가 있는 애. 그리고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 어때? 그래서 방문시라면 좋은 점, 이것도 문구에 넣고 그 다음에 대조의 표현 방법으로 쓰고. 자, 먼저 뭘 찾아야 되냐? 대조부터 찾아야 돼. 대조. 표현 방법부터. 자, 1번 효해구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피어나는 반딧불을 보며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대조한 거 맞지? 자, 근데 효해구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피어나는.
자, 여기 이름과 어떤 특색을 모두 드러내자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바람맞이 한다는 건 특색이 아니래.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찬할머니 전설이 남아있는 사랑시에는 효의 전통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가득한 사랑시로 오세요. 이건 대조가 없지. 무조건 대조 찾고 내용 들어가야 돼. 3번. 사랑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은 그림을 감상하며 화가의 해설을 들어보세요. 효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산할머니 전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도 어때? 대조가 없지. 틀렸고. 4번.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과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있는 청정한 사랑시로 오세요. 자, 효의 정신이 담긴 전설, 화가들의 작품. 이런 거지? 어두운 여름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이. 어두움과 밝은. 대조 나왔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특색이 다 드러났지.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 그 다음 화가들의 작품. 그 다음에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반딧불, 대조.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거예요. 방문심이 좋은 점. 그 나머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랑스러운 반딧불이와 오순도순 함께 떠나는 사랑시 여행. 눈은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사랑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오롯이 담긴 미술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대조는 나와. 눈은 시원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자,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랑스러운 반딧불에 오순도순 떠나는 사랑시 여행이잖아? 그리고 뒤에 사랑시의 평범한 사람들 일상에 오롯이 담긴 미술작품? 다 얘기해야 돼. 특색이 다 드러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또 방문시 좋은 점도 안 나오고. 근데 생각보다 3번을 많이 틀렸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 자,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근데 틀리긴 막 틀리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어디지? 바로 뒤에 거. 바로 뒤인가? 136쪽. 136. 자,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36번에 2번. 2번이니까 실전 2번. 자, 여기도 이제 문제를 먼저 쓱 보고,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 한 개씩 보면 돼, 한 개씩. 무조건 한 개씩 봐. 그 다음에 다음을 참고하여 A, B에 나타난 표현 전략과 대화의 원리를 연결한 것. 2번은 이제 교과서 문제야. 이거는 이제 어디 나오냐? 고1 교과서에 나와.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 이게 관용의 경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 문제의 원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한다. 그런 거 있고.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 낮추면 겸양의 경륜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그런 경륜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 그럼 명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 쓴 게 나와. 근데 이거 교과서 문제야. 자, 3번은 가에 참여한 학생들이 나에 대해 상호평가한 내용이다. 가나를 바탕으로 평가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쓰기 전략. 이렇게 나와 있지. 그냥 어렵게 생겼지. 수능은 조금 어려워. 작년 수능은 쉬웠어. 아니, 작년 수능도 어려웠어. 작년 수능이 화법이 좀 어렵고 문법이 좀 쉬웠대. 이거 점수 맞춰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묘하게 맞았잖아. 1등급이 1점 차인가 2점 차이가 났거든? 그래서 점수가 거의 맞은 거야. 얘네들은. 보통은 매체에서 틀렸다더라고. 문법에서는 많이 안 틀리고. 자, 이거 136에 읽어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후 활동. 인상 깊은 인물을 선정하여 다양하게 이야기해보기. 자, 인상 깊은 인물 선정. 인상 깊은 인물 중심으로 서평 쓰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인상 깊은 인물이야.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글이겠지? 인상 깊은 인물에 대한 글. 자, 민지, 레미제라블을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되어서 좋았어. 여기에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문제들, 그것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이건 그냥 전체적인 평가야. 너희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너희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그래서 우리 잠깐 1번을 보면은 활동 1을 하기 위한 인상 깊은 인물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고 있다. 됐지? 맞아. 자, 재민이가 얘기하지. 난 주인공 장발장이 인상적이었어. 자, 재민이. 장발장이래, 장발장. 이유가 나와야지. 가난한 시골 일꾼에서 범죄자, 시장으로 삶의 변화가 심했고 그만큼 내면의 성장이 드러난 인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지. 자, 삶의 변화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내면에 그만큼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거. 준수, 나도 장발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응원하면 읽게 되더라고. 근데 난 미라엘 주교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래서 준수가 일단은 재민이 의견에 동의를 했어. 재민이 의견 동의를 했고, 자, 근데 뭘 했냐면은 얘는, 자, 미라엘 주교. 자, 미라엘 주교가 중요한 거지, 얘는? 미라엘 주교. 미리엘이구나. 자, 그 다음에 난 장발장이 은근해서 훔친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게 자신이 준 선물이라고 말해서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잖아. 오히려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은초 때마저 내주는 장면이 감동적이었거든. 감동적인 이유를 얘기한 거지. 민지, 맞아. 준수도 주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구나. 그는 장발장의 새 삶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 죄를 벌하는 게 능사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자, 이제 민지가 준수 의견에 동의했어. 준수의 동의. 그 다음에 그 이유도 얘기했지? 자, 이유. 이 장발장이 새삼을 찾게 해준다. 새삼 찾은 계기. 자, 그럼 우리 미리엘 주교를 인상 깊은 인물로 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 다음에, 자, 니은에서 미리엘 주교를 인상 깊은 인물로 정하자 그랬지? 자, 1번에 2번. 인상 깊은 인물을 누굴로 선정할 것인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다. 그치? 어때? 미리엘 주교 어때? 라고 하지? 되게 쉽지. 이런 거 풀고 대학 가는 거거든, 애들. 그러니까 국어에 쫄지 마. 자, 좋은 생각이야. 나도 주교가 장발장에게 변화의 계기를 준 인물이라 흥미로웠거든. 작가인 빅토르 위고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프랑스 변혁계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인도주의를 담아내는 작품을 많이 썼더라고. 장발장을 용서한 주교의 모습은 이런 작가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재민이가 뭘 했냐면은 작가를 미리엘 주교하고 연결을 한 거야. 자, 재민이. 그리고 작가와 미리엘 주교. 자, 이 둘을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연관성. 와,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대단하다. 근데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디귿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재. 자, 장발장은 남의 물건 훔쳤으니 주교는 그 죄를 덮어줄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칙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본 거지. 얘를 그냥 정당하게 벌을 줬어야 된다. 이렇게. 자, 1번에 3번을 볼게요.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지. 의견을 제시한 거지. 자, 3번 틀렸고. 그냥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나머지 그냥 편안하게 읽어. 완전히 틀린 거니까. 자, 근데 맞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미리엘 주교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 모두가 주교처럼 범죄자를 대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야. 함께 이야기하니까 주교의 행동과 작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네. 자, 다음 독후 활동은 인상 깊은 인물을 중심으로 서평 쓰기가 맞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서평을 쓰면 되겠다. 좋아. 근데 난 자료를 더 찾아보고 글을 쓰고 싶은데. 재민아, 아까 작가에 대해 알아본 책이나 자료 빌려줄 수 있을까? 자, 요거 이제 미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있을까? 그랬더니 언제 필요한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는 준언어적 표현이야.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혹시 목요일까지 빌려줄 수 있겠니? 내놔! 이거보다는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거든?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부담 갖지 않게 말하기야. 그래서 이거 A에서는 A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되냐? 일단은 준언어적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A는 A고 일단. 그래서 거기 2번 지우면 돼. 2번 지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부담 안 주려고 뭐 해서 물어봤지. 근데 1번을 보면 일단 2번은 날라갔고 1번을 보면은 칭찬을 최소한 자신을 낮춰놔도 이거 아니지. 그래서 이 A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1, 2는 이제 끝냈고. 자, 그 다음에 137. 그래, 아직 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얼른 읽고 빌려줄게. 그래, 고마워. 아까 보니까 작품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았더라. 칭찬해줬지? 이게 이제 찬동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야. 머리를 비지? 자, 비는 머리를 극적이었으니까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 일단은 비가 돼야 돼. 그러면 3번 날려. 2번에 3번.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이거 뭐야? 겸손 떠는 거지? 겸손. 그럼 겸손에 대한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4번이 나거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기. 그래? 이건 내 탓이 아니지.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사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냥 보면은 어디서 헷갈리냐면 준언어, 비언어에서 헷갈려. 거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뒤에 줄줄이 다 헷갈려. 이게. 그리고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3, 4번은 나에 대한 글이니까 나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한 글. 자, 레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자, 이 미제라블이 불쌍한 뭐 이런 뜻이야. 자, 배경이 된 당시 프랑스는 국가 재정이 바닥났고 흉작과 물가 폭등으로 사람들의 삶은 힘겨웠다. 가난한 장발장의 모습은 시대 현실을 잘 보여준다. 장발장이 인글을 훔친 것을 알고도 죄를 덮어준 사람이 자, 미리엘 주교이다. 여기서 1문단에서는 어떤 그 창작된 당시에 자, 어떤 배경이 된 시대를 보여준 거고, 시대 상황을 보여준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거지. 미리엘 주교에 대해 소개. 자, 이 문단 가기 전에 3번에 1, 2번을 해결해야지. 문제를 잘 봐야 돼.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나는 다시 가야 돼. 활동 1연급 때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구체화하여 이 사회적 배경을 구체화. 활동 1에 보면은 활동 1에 거기 그 민지 첫 번째 말이지. 당시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문제들 이런 거. 그래서 장발장의 상황과 연결을 시키는 거 맞지? 맞고. 그 다음에 2번도 1문단이거든? 활동 1에 언급되는 작품 제목에 대한 정보. 불쌍한 사람들. 이거는 활동 1에 없었지? 그래서 2번도 맞고. 그래. 자, 그 다음에 2문단은 주교 행동은 장발장을 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자, 이 미리엘 주교의 어떤 이 긍정적 측면이지. 세상의 법은 19년 동안 장발장의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는 교화되지 않고 결국 주교회전에 그를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한 편에서 끊어야 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교행동 법의 집행을 어렵게 하여 사회 혼란을 빠뜨릴 수 있으면 가능하지 못하고 주장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 그러나 법 집행을 방해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주교 행동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법 상식과 같이 일상적 예측 가능한 판단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왔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거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 그러면 3번을 보면 활동이라 언급된 작가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미래의 행동이 지닌 한계를 제시한 점 했는데, 자, 여기 작가에 관한 내용을 활용을 했대. 그러면은 여기 뭐 작가에 관한 내용, 일단 작가에 대한 말은 없지, 이 문단에. 자, 또 하나는 주교 행동이 지닌 한계를 제시한 점 그랬는데, 그 한계를 제시한 점은 요거는 한계라는 건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거지. 다른 관점이고, 다른 관점이 한계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거든. 그렇지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이 훨씬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나에 나타난 쓰기 전략이니까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행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애정이며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한 종교적 정서이다. 라고 해서 3문단도 역시 이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조카들 외에 빵을 훔친 후에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그를 사회는 차갑게 외면했다. 그를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은 주교였으며 그의 죄를 용서해준 모습에는 사회적 약자와 인도주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있다. 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이 사회적 약자, 자, 그 다음에 인도주의, 자, 이런 작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3문단. 4문단은 자, 이 작품은 장발장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항상 서로만이 사랑해라. 이 세상에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없느니라. 라고 딸에게 말한다. 이렇듯 그가 사랑임을 믿게 된 것은 미리엘 주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서문에서 지상에 무지와 빈곤이 존재하는 한 이 책 같은 종류의 책들도 무익하진 않으리라 라고 말했다. 자, 무지와 빈곤의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랑의 레미제라블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력을 지닌 이유이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의의를 얘기했지. 자, 그러면서 뭐가 얘기했냐면은 장발장의 말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작가의 말도 인용을 했어. 자, 이런 것도 좀 찾으면 좋고, 못 찾으면 나중에 찾으면 되고. 왜 그러냐면 이거 어차피 인용은 다운표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못 찾으면 나중에 찾으면 돼. 자, 4번. 비평하는 글을 쓸 때는 관점을 수립하여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때 필자의 관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된다. 관점 수립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관점에 따라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된다. 또한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근거로 활용하며 필자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관점 수립, 그 다음 일관성 있게 유지, 그 다음에 근거 수집, 또 하나는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 근거로 활용. 거기도 이제 줄 치면 돼.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야 돼. 1번은 장발장의 말을 인용하여 미래의 주교로 인해 변한 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나오지? 자, 미래의 주교의 행동에 대해 긍정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약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이렇게 되니까. 자, 2번 사회적 약자를 애정으로 대한 미래의 주교의 행동을 근거로 들어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래서 미래의 주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잖아. 자, 그게 여기는 이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야. 자, 3번 미래의 주교 행동이 장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근거로 들어. 자, 긍정적 영향. 자, 미래의 주교 행동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맞지? 4번은 조카들의 빵을 훔친 장발장 행동을 근거로 들어 미래의 주교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라고 했는데, 조카들의 빵을 훔친 장발장 행동을 근거로 미래의 주교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니지. 미래의 주교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2문단에 나오잖아. 2문단. 3문단에는 조카들의 빵을 훔쳐가지고 그 사람이 전과자가 된 걸 사회는 차갑게 외면하는데 걔를 따뜻하게 받아준 게 미래의 주교인 거지.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런 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법 집행에 방해를 해가지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치는 법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이 사람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런 상식, 예측 가능한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냥 법 집행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사람을 감싸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은 미래의 주교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장발장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교가 이 사람을 보듬어 주게 된 거지. 4번이 답이에요.